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매회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금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9번째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보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생물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연을 통해 관련된 최신 연구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산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부산대학교 김규정 교수님께서 극저온 희귀생물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징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교수님 강연이 마치면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김규정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광맥카트로닉스 공학과의 교수 김규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극초원 희귀생물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1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저희 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있고요. 저희 과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하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사실은 세 가지의 주제가 합쳐져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광학을 빛을 연구하는 과이고요.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그래서 기계공학 그리고 전기공학이 합쳐져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그 많은 분야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은 일단은 주 제목은 극저온 희귀생물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징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조금 더 친근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부제로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라는 부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는 과가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다 보니까 이 광학이라는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빛이랑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가가지고 어디 뼈가 조금 다쳤다 이랬을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으면 사실 저희가 길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엑스레이 같은 빔을 볼 수 없고,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나오는 파장에 있는 것도 저희는 하나의 큰 빛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저블 영역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이런 파장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영역에 이런 빛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뭐 치료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빛을 이용한 연구, 광학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빛을 영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용을 했죠. 대표적인 게 농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려고 이용한 게 아니고,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고 해가 잘 드는 곳에 우리가 식물을 심으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발전해 가지고 햇볕이 드는 방향으로 아니면 햇볕이 잘 받게끔
이렇게 경작을 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빛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발전해온 그런 빛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연구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이것들이 발전해 가지고요. 저희가 빛을 이용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빛을 이용해서 태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던 것을 넘어서서 저 멀리 있는 우주에 뭐가 있을까? 우주에 뭐가 있을까? 우주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연구까지 지금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일반 쓰고 있는 망원경을 넘어서서 굉장히 고성능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구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빛을 저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광학의 빛을 이용한 연구의 큰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의료적인 분야나 조금 생물학적인 분야로 조금 이동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이해를 할 때 말로 듣고 소리를 듣고 뭐 만져보고 하는 것도 뭔가 우리가 그 사물을 느껴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사물을 인지한다는 것은 내 두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찰을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작은 것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현미경, 여러분 학교에서도 현미경을 이용해서 뭐 세포를 관찰해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개구리 같은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 식물의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거나 그만큼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현미경뿐만 아니고 연구실, 대학교의 연구실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각 연구실에도 굉장히 많은 현미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새 나온 현미경들은 고성능의 현미경이어서 우리가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의 이미징을 실제로 할 수 있고 그거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물론 집에서 살 수 있는 현미경은 아니지만 연구소 같은 데에서 구입해서 세포를 찍어서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방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크게 잘 보게 하는 게 현미경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현미경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집에 있는 돋보기를 하나 가지고 예전에 개미 같은 거를 관찰하고 이게 사실은 현미경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내 눈으로 관찰을 한다. 이게 현미경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고 이 현미경 방법의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100년이 넘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 기초를 점점 발전시켜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려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다들 좀 크게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왜 크게 보고 싶어 할까라는 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답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쉬운 정답을 얘기해 보면 왜 크게 보고 싶을까 하면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곤충 사진을 보면 이제 곤충 사진 같은 게 이게 벌의 사진인데 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얘를 확대해 보면 우리가 그냥 두 눈으로 보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기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 벌의 눈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호기심들이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싶고 더 자세히 보고 싶고 이런 호기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찰하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호기심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바뀌고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본다는 것도 호기심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본다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보려는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려고 하는 이 호기심은 굉장히 오래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부터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600년대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의 광학 현미경을 만들었죠. 광학 현미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때도 쬐끄만 거를 크게 보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미경의 발전 방향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도록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 현미경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어떤 튜브를 하나 달아서 렌즈를 하나 달아서 요새 그 돋보기로 보는 건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작은 거를 크게 보는 이런 원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아래 보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실험실에서 많이 보던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대물 렌즈를 써가지고 그리고 저반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한 10배에서 많으면 뭐 한 30배, 50배 정도 확대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조금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고 비싸 보이는데 뭐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세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많으면 1000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현미경이 발전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은가? 이제 잘 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아까 말했던 대로 처음에는 이런 개미 같은 거, 곤충 같은 거 눈에는 보이지만 조금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세포들을 잘 보기 시작하고 세포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또 뭘 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찰을 하게 되죠. 이 사이즈가 뭐 우리가 개미를 수밀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포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잘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한계를 둘 수 없죠. 더 작은 걸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고 더 작은 물체 중에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작은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프로틴. 이 바이러스나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단백질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 분자, 원자까지. 그러면 스몰 몰레큘이라고 부르는 더 작은 것까지. 이 사이즈를 생각해 보니까 100나노, 10나노, 1나노 정도야 됩니다. 제가 나노과학기술대학에 있는데 이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그 사이즈가 1나노에서 한 100나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1나노에서 100나노 정도 사이즈에 있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100나노, 10나노, 1나노는 보기가 힘들었을까? 물론 너무 작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너무 작기 때문에 왜 보기가 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렌즈는 아무리 좋은 렌즈를 껴도 이 100나노, 10나노를 그러니까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조금 수학적인 식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렌즈를 여러 개 끼우고 무한정 확대해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적 법칙에서 한 점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압의 디프렉션 한계라고 부르고 이게 디프렉션 리밋이라고 해서 굴절률의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돋보기를 써가지고 빛을 한 점으로 모으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한 점으로 빛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한 점의 사이즈를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한 점이라고 하는데 이 한 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한계가 되거든요. 이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그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게 더 작아지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저블 영역,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이 파장은 보통 파란색으로 가면 이제 한 400나노, 300나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 300나노의 반, 그럼 100나노. 빨간색이라고 하면 반이라고 하면 300나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100나노, 300나노 요 정도의 크기만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기존에 우리 현대 존재하는 렌즈로는 그거보다 작은 거는 사실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앞에서 본 거와 같이 우리가 100나노, 10나노, 1나노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으로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그냥 좋은 현미경 싸서 100배짜리 렌즈를 껴서 100배를 보고 1000배짜리 렌즈 껴서 1000배를 보면 되는데 100나노, 10나노, 1나노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연구자들이 포기를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100나노를 볼 수 없으니까 이 100나노에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태깅을 합니다. 태깅한다는 게 뭐냐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실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분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게 만들어서 그 달라붙은 것들을 대신 보는 방법. 이거를 레벨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가장 쉬운 거는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나노 세포 안에 100나노의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100나노 물질을 보고 싶으면 이 100나노 물질에만 염색이 되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죠. 그럼 이미지를 봤을 때 실제 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빨간색이 보이면 저 자리에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초록색이 보이면 저 자리에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염색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작은 물질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죠?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조금 욕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해상도를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미경에 연구하는 그 흐름이 조금 막혔었죠. 그러던 와중에 벌써 한 30년, 40년 됐네요. 이 30년, 40년 전부터 이 해상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고 해상도 이미징이라고 부르고, 이 초고 해상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압의 굴절률의 한계, 그리고 디프렉션 리밋을 뛰어넘는, 그래서 100나노 이하의 물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초고 해상도 이미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방법이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 연구 결과가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2014년도에 노벨 화학상으로 초고 해상도 영상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노벨 화학상을 이 3명의 교수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니까 벌써 6년, 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7년 전에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7년 전에 초고 해상도 영상 시스템,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했던 광학적인 회절 한계를 극복해서 세포 내에 일어나는 나노미터 단위급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이미징하는 기법을 이제 연구 결과를 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 주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는 저온전자 현미경 관찰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동결 온도, 그러니까 영하 2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이미징하는 기법을 해서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3년 동안 이 이미징 기법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고성능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세포 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이 나노미터 사이즈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돼서 오늘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초고 해상도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뭘 볼 수 있냐?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바이러스의 내부, 아니면 바이러스의 움직임,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중에 이거를 막거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감염을 막거나 이럴 때 할 때 조금 그런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빠르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 같은 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과학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백신도 개발되고 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이미징화 시켰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다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초고 해상도 이미징 방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러려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미경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은 것을 크게 보려면 빛을 작게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확대해서 보려면 원하는 물질 크기만큼 빛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렌즈로는 빛을 그렇게 작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작게 만들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가 나노 크기의 렌즈를 만들어 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렌즈는 그냥 보통 우리 안경에 끼고 있는 렌즈죠. 그냥 동그랗게 생긴 렌즈입니다. 이거를 나노 크기의 렌즈로 만들면 빛을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나노 크기의 구조물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 나노 크기의 금속 물질을 만들었더니 신기하게도 빛을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노 크기의 구조물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굉장히 작은 틈을 만들다 보니까 빛이 이 작은 틈 사이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이 모이게 되는 게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게 플라즈모닉스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포톤에 의한 어떤 상호작용인데 굉장히 작은 나노 구조를 만드니까 이 빛이 이 사이에 모이게 되는 이 커플링 효과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크기를 재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렌즈를 써서 모이는 빛보다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100나노 정도 크기의 나노 구조를 100나노보다 작은 크기의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빛을 흘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다가 빛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곳으로 빛을 이동시켜서 저장시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빛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나노 사이즈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구조거든요. 이게 나노 와이어 구조인데 한 100나노에서 한 200나노 정도 되는 나노 와이어 구조입니다. 요런 와이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빛을 쏴주니까 신기하게도 빛이 요 나노 와이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이게 된 와이어 사이가 이렇게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플라즈모닉스에 의한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와이파이 여러분 핫스팟이 켜졌다듯이 이 부분에 이 와이파이 시그널처럼 이렇게 핫스팟이 켜졌습니다. 그럼 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한 50나노 정도 되네요. 50나노 정도 되고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빛을 투과시켜 보니까 홀의 엣지 부분에 아주 작은 이렇게 빛이 모이게 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요 사이즈를 보니까 한 30나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확대시켜 보자 라는 개념으로 지금처럼 나노 홀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300나노짜리의 홀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물질을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봅니다. 이게 세포 안에 있는 마이크로 튜뷸이라는 물질인데요. 자, 요 핫스팟이 켜져 있는 곳에 이렇게 마이크로 튜뷸이 쭉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핫스팟이 있는 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이
요 튜브를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우리가 스캐너 할 때 스캐너의 빛이 쭉 한번 이렇게 훑고 가면 이 이미지를 영상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을 띄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스캐닝을 하는데 이 빛의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입니다. 나노 사이즈여서 스캐닝을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쭉 지나가면서 얘가 스캐닝하면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 정보가 위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그래프의 정보입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빛, 요 옆에 있는 빛, 요 옆에 있는 빛을 쭉 스캐닝해서 우리가 나중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걸 이미지로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 구조 위에 마이크로 튜브를 실제로 기어다니는 영상입니다. 보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쭉 지나다니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마이크로 튜브들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 나노 구조 위에서 기어다니는 거에 이미지를 다 빛의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현미경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형태는 보여요. 여기 마이크로 튜브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보이는데 얘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이미징을 해보니까 오른쪽처럼 나눠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76나노 크기로 우리가 스캐닝을 잘라서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 거죠.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나노 구조에 모이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스캐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00나노 이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 랩에서 연구를 한 건데 어떤 것들을 했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나노 구조에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 올려봤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세포 같은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입니다. 이런 거에다가 나노 구조의 모양을 아까는 똑같은 크기의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크기의 나노 구조물을 쫙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세포들을 쭉 올려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른 크기에서 다른 정보에 다른 크기에서 각각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점점점점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의 점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다 세포가 알려주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까지 그래프를 만드니까 세포 내에 어떤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어디에 조금 분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재미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재미있는 좀 주제로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박테리아 종류입니다. 박테리아 종류. 땅에서 살아요. 유해하지 않은 박테리아입니다. 자, 어떤 연구를 하면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보면 지금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물어보면 박테리아가 그냥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봐도 박테리아가 잘 살아서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눈으로 현미경으로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궁금한 거,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박테리아가 그러면 이 나노 구조에서 정말 잘 동작을 할까? 라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래서 왼쪽 위에 이 나노 그레이팅, 나노 와이어 모양을 만들고 나노 홀 모양도 만들어보고 나노 포스트 이렇게 기둥 모양도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넣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까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것들이 와이어 나노 그레이팅 1열로 만드니까 위에처럼 이 1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플라즈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를 나노 구조를 만드니까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의 방향성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홀을 만드니까 홀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얘가 어떤 정보를, 시그널을 우리가 주고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스트를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포스트 사이를 지어다니면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그러려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빛이 아까 반짝반짝하는 게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반짝반짝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박테리아가 굉장히 새로운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하면 반짝반짝 거릴 때마다 이 반짝반짝하는 빛의 세기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점을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밝게 반짝거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둡게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고 작은 게 있고 요거를 점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뭐 찍나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가서 연구해서 대학원생들이 이걸 하면 일일이 손으로 다 찍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을 다 점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보는 거죠.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얘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처음에 봤던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 박테리아가 그냥 기어다니는 거면 이미지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굉장히 일정한 빛의 세기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근데 위아래로 빛 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기어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다른 정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미징을 해봤더니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박테리아가 그냥 이동시킬 때 요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요게 박테리아가 사실은 다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리라고 부르는데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라고 알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위로 한 50나노 정도 점프를 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현미경 방법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거죠. 위로 50나노에서 많이 뛰면 200나노까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의 다리를 나중에 더 자세히 봤더니만 얘가 그냥 기어가는 다리가 아니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메뚜기 뒷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메뚜기 뒷다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게 생긴 이유가 알고 봤더니 얘네가 이동할 때 뛰어다니려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어떤 학생들은 질문해요. 뛰어다니던 기어다니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차이가 없어요. 얘네가 기어다니던 뛰어다니던 저희랑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그냥 굉장히 재밌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를 이거 지금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거를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했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뭘 더 재밌는 걸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다 실온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봤던 것들은 다 상온 한 30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많이 얻어냈습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극저온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다른 변화를 또 관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온도 변화를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실험을 많이 하냐면 온도 변화가 생겨버리면 사실은 관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관찰할 때 온도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리죠. 그러면 관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현미경이 있는데 현미경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얼어버리면 관찰하기 힘들죠. 더더군다나 온도가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마이너스 200도 이런데 액체질소 안에서 보면 액체질소니까 얼지는 않겠네.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데 액체질소 안에 렌즈를 넣을 수가 없죠. 어떤 구조를 넣다 보면 다 유리니까 깨지게 되겠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뭐 냉동인간 아니면 뭐 냉동 난자, 냉동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추후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사람이 냉동 인간처럼 보관을 해서 우리가 수백 년 뒤에 다시 깨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냉동 상태로 되는 순간 우리 조직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얼마나 어떻게 왜 파괴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죠. 파괴가 되는 거를. 그럼 이걸 막을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이 연구가 아직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냉동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실제로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극온도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물학적 현상을 규명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저희가 뭔가 또 다른 한 단계 현미경 발전에서 발전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단계에서 얼어가는 거, 그리고 또 조직 상태에서 얼어가는 거, 더더욱이 따라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극지지방, 남극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30도, 50도에서도 생물인데, 사람은 마이너스 30도 가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30도에서 살아남는 동물들을 분석하면 우리가 극지 생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현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형태의 현미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 기존 렌즈를 쓸 수가 없어요. 온도 변화를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메타 렌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현 시대에 존재하는 렌즈가 아니에요. 나노 구조의 구조물의 모양을 바꿔서 마치 렌즈처럼 작동하게끔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평한 어떤, 그냥 평평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나노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서 빛을 비춰주면 렌즈는 아닌데 렌즈처럼 동작을 해서 한 점으로 모아주게 되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은 렌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타 렌즈를 설계해서 이미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메타 렌즈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제 나노 구조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 현미경에 접목을 시키고, 이게 이제 질소 탱크입니다. 질소 탱크에서 온도를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를 가져왔냐면 극지에서 우리나라에 극지 연구소가 있어요. 이 극지 연구소랑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극지 연구소에서 남극에 가가지고 갖고 온,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곰벌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도 살고 있는 곰벌레라는 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실제로 이 메타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극저온에서 살고 있는 곰벌레를 이미징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극에 사는 곰벌레의 지금 실시간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클로렐라라는 식물을 먹고 사는데 이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를 써서 이미징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나노 구조체로 만들어진 메타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곰벌레가 실제로 얼어갈 때 살아있죠. 근데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이 주변 환경이 얼어갑니다. 얼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얼어져 가는지, 지금 얼어져 가죠. 그래서 얼어져 가는 모습까지 같이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현미경 방법에서 이런 나노 구조를 접목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기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기존에는 보려고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생물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예쁜 코마 선충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선충인데, 말 그대로 제목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이쁜 코마 선충이라고 제목이 붙였나 봐요. 근데 요 이미지도 보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나요?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긴 건데, 요게 이제 얘네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석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이나요? 이게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이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미징할 수 있게 되는 기술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이나요?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의학적인 발전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물학의 연구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도중 오늘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이제 관련된 질문도 있고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올라왔던 질문도 있어서 네. 일단 임현주님께서 궁금해하셨는데 현재 현미경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현미경은 무엇이고 네.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런 네. 질문을 아미들의 외침님께서도 네, 그래요?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미경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하기 힘든데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 중에 초고 해상도, 아까 노벨상 받은 스테판 헬리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개발한 기술로 만든 현미경을 사실 이제 외국 업체에서 실제로 팝니다. 그 현미경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한 50나노에서 100나노 정도 되는 물질을 관찰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그렇죠? 그게 한 10억 정도에 팝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현미경인가 생각해보면 또 다른 형태에서는 또 다른 현미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전자현미경, 물론 전자현미경은 뭐 수나노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걸 보는 거는 전자현미경, SEM이나 템이나 이런 거를 쓰면 더 작은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살아있는 아까처럼 살아있는 실시간 이미징을 보려면 또 다른 현미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까 초고해상도 현미경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현미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국광님께서 여쭈셨는데 네.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있을까요? 자,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은 그야말로 원자 현미경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실시간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템이라는 기술을 쓰거나 SM은 불가능하고 템이라는 기술을 써서 확인을 할 수 있고 STM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기술이죠. 궁금해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그 상태로 살아있는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없지만 물론 그런 현미경도 지금 이제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임현주님과 아미들의 위치님 또 같이 비슷한 질문을 같이 주셨어요. 레벨링을 하는 방법 네. 무엇인가요? 자, 레벨링을 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요, 염색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상한 예지만 제가 여기서 제 눈을 잘 보고 싶으면 제 눈에다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면 빨간색이 있으면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세포의 핵을 보고 싶으면 핵에다가 염색을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핵만 염색되는 염색제를 넣으면 돼요. 그거는 너무 쉬운 방법. 근데 염색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옷에다가 물들여봤지만 염색이 한 군데 아주 작은데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거기에만 반응하는 현광 물질을 달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답니까? 라고 하면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하는 물질에만 반응하는 화학적인 물질에다가 또 다른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의 형광을 띠고 있는 것을 같이 달아줍니다. 그 물질을 투입을 하면 얘가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붙어야 되는 곳에 가서 딱 붙게 되죠. 그러면 한 10나노, 20나노가 되고 요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거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GFP, RFP 같은 것들처럼 그린색을 띠는 단백질을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원숭이나 토끼나 이런 데다가 GFP를 발현시킵니다. 그린색의 형광을 띠는 프로틴을 임의로 발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빛을 꺼주면 그 원숭이나 이런 데서 초록색이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물질에 아주 작게 발현을 시키면 그 부분만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이 GFP 같은 건 어디서 왔냐? 다 자연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파리가 바닷속에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형광색으로 비추죠. 거기서 단백질을 추출해내 가지고 다른 생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태깅을 레벨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레벨링하는 기술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대답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즐거운 하루님께서 주셨습니다.
동결 온도 네. 영하 200도라면 네. 관찰하려는 시료를 얼린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건가요? 음. 그렇다면 그 기계는 얼마나 큰가요? 얼리는 기계는 얼마나 크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렌즈 자체가 1mm 바이 1mm입니다. 여러분 뭐 렌즈가 뭐 비싸고 작은 걸 봐야 되니까 뭐 렌즈가 엄청 크고 좋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 나노 구조에 쓰이는 렌즈의 크기가 1mm 바이 1mm입니다. 근데 1mm 바이 1mm 안에 100나노짜리 나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나노 구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도를 만드는 액체 질소잖아요. 액체 질소를 싸서 마이너스 200도, 마이너스 200도를 만들면 크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요 손바닥만한 크기 안에 그 마이너스 200도 되는 챔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렌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는 크지 않고 아까 그 사이즈만 물어보셨나요? 사이즈도 물어봤고 네. 시료를 얼린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거지. 얼린 상태죠. 그러니까 얼린 상태에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더 궁금한 거는 얼어져 가는 상태를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상온에서부터 마이너스 200도까지 변하는 순간 그때 생물이 어떻게 바뀔까를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 조절이 다 되는, 그러니까 렌즈 자체가 온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유리가 따뜻한 데서 갑자기 추운 데로 가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미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고 비싼데 다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노 구조를 쓴 그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이런 나노 렌즈를 써가지고 상온에서부터 영하 200도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영상에 봤던 네. 귀여운 선충, 걔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얼려져 가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본 건가요? 마지막에 본 그림은 사실 얼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전에 네. 그 아까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얼음이 오는 그림이 영상이 하나 있었죠. 예. 네. 그 그림 같은 경우가 상온에서부터 갑자기 액체 질소를 넣어가지고 얘가 순식간에 얼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린 다음에 얼어서 가서 얘네가 동결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 곰벌레가. 그 다음에 다시 상온으로 풀어주면 얘가 풀리면서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 온도 변화를 너무 빨리 주게 되면 곰벌레가 그런 저온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되면 곰벌레가 사실 터져버립니다. 너무 빨리 온도 변화. 그러면 아주 쉽게는 뭘 할 수 있냐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졌을 때 곰벌레가 동결될 때도 살고 상온에서도 살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사람에게 접목하면 사람을 동결할 때 굉장히 빨리 동결하면 오히려 파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천천히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동결이나 뭐 아니면 이거를 해동시킬 때 너무 천천히 되면 오히려 또 조직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선영님께서 질문 네. 주셨습니다. 저온으로 했을 때 해상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셨는데, 네. 요거는 저온으로 했을 때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온으로 했을 때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온에도 반응을 하고 해상도로 높일 수 있는 아까처럼 나노 구조로 된 메타 렌즈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온이라고 해서 해상도를 높아지는 건 아니고 아까 파장이 낮아지면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장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 그러니까 100나노대의 빛을 써가지고 생물을 관찰하면 더 좋은 해상도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UV를 생물한테 짜주면 어떻게 되죠?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빛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빛의 한계에서 더 작은 거 보려면 어쨌든 렌즈 쪽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구조를 이용한 메타 렌즈를 쓰게 되면 그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백현숙 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급 발전한 기술은 현미경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도 사용되고 있는지요? 주셨습니다. 네, 보통 메타 렌즈, 메타 물질을 얘기하면요,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고 쉬운 게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명망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흐름을 다른 식으로 바꿔가지고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투명망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렌즈를 써가지고 세포 자체를 숨기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노 구조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아까 제가 빛을 제 맘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을 수도 있고 빛의 방향을 제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나 쓰고 있는 게 다 전기줄이 뭐예요? 구리선으로 된 전기선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빠른 컴퓨터를 쓰게 되면 전기의 전자보다 더 빠른 건 뭐죠? 포톤, 빛을 써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런 나노 구조를 써가지고 빛의 흐름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이 빛을 전선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나노 구조를 이용한 어떤 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이런 분야, 여러 분야에 굉장히 넓게 사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국과학님께서 또 주셨는데요. 그 메타 렌즈, 나노 구조의 렌즈는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게 또 큰 이슈가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걸 다 알았는데 왜 한 2000년 돼서야 이게 연구가 됐을까? 사실 이 원리는 90년대도 80년대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못한 이유는 만들지 못해서요. 지금도 사실 이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일렉트론 빔을 이용해서 빔 리소그래피를 쓰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리소그래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만들 때 포토 리소그래피를 쓰게 되죠. 이 포토 리소그래피를 써서 또 파장을 굉장히 낮추면 지금 현재 나오는 반도체를 뭐 20나노, 30나노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술을 쓰게 되고 지금 같은 이런 나노 구조체 메타 렌즈는 굉장히 자유도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려주는데 이걸 전자빔을 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가 되고 있고 지금은 그런 기계들이 많이 싸졌고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접목할 수 있는 지금 현미경 기술에도 그 나노 구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를 잘 디자인하면요. 어떤 물의 저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필름을 한 10m 바이 10m로 만들어서 얘를 대형 선박 앞에다가 붙여만 놓으면요. 배가 앞으로 나갈 때 물의 저항을 줄이면 여러분 저 멀리서 저희 기름을 싣고 오고 이런 것들에 그 배에 저항을 줄이면 이 기름값이 엄청 줄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효율을 납니다. 만약에 뭐 한 10m짜리 10m의 이 나노 구조를 필름 형태로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그럼 사실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 10m, 10m 안에 100나노짜리 나노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계산도 안 해봤네요. 그 나노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기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지금 만드는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도 누군가 실현을 할 거고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나노 구조를 좀 더 친근하게 만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분야 연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게 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하냐? 그리고 최종에 뭘 보고 싶어서 연구를 하냐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이미징하는 사람, 센서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 넓은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을 때 얘 하나를 잡아서 볼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냐?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 기준에서 최종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최종 목표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거를 만들게끔 하는 데까지 보게 하는 거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 수 있어야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첫 번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볼 수 있다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현미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기술로 새로운 거를 보고 또 다른 궁금증을 만들어내게끔 할 수 있다. 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의 목적이 될 거고 목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끝이 없겠죠. 더 작은 걸 보면 더 작은 걸 보고 싶어지고 더 작은 걸 보면 더 작은 걸 보고 싶어지고 대신에 제가 만든 기술로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발생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 박테리아가 뭐 기어가든 뛰어가든 저는 뛰어가고 기어가는 것만 봤지만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를 다른 데 응용해서 뭔가 더 사람들한테 유용한 데 쓸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뿌듯한 일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과학자분들은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아미들의 외침님, 조선님, 굿과학님, 찐찐이야님, 쥐도리맘님, 최명수님, 그리고 현주, 임현주님. 자, 방금 7분, 그리고 제가 아까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 주인공께서는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전화번호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9회 금과터 진행했는데요. 저희 이제 10회는 2주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쉬고요. 6월 4일 금요일 6시 30분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와주신 김규정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